최근 벌어진 북한과의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공무원의 희생 소식을 알고도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희생됐다는 우리 국방부 발표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가 희생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미 22일 공무원의 실종을 파악하고 사살된 경과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3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와 종전선언을 강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최초 정보가 첩보 수준으로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이미 녹화된 영상이라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일면 뉴스로 보도하며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일본에서는 이렇게 언론의 집중 포화를 쏟아가며 한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한국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정상 간 직접 대화는 지난해 12월 2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회담한 후 약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화회담은 약 2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걸어 취임 축하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를 두고 일본 매체들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 한일 정상 간의 첫 전화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 관방부 장관과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는데요. 오카다 부장관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묻는 질문에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산케이는 정상회담 분위기를 물으면 화기애애하다, 허물없는 분위기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카다 부장관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악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새 총리로서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한 건 스가 총리의 속마음이겠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는 길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이 희생된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며 이를 관계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폭력적인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경색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북한의 살인행위를 부채질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방독면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관측통의 발언을 전하며 북한 내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탈북자 출신 남성이 월북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북측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중학교 우익 교과서가 아베 퇴진과 함께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보도를 통해 일본에서 우익 성향의 교과서들이 잇따라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4년간 사용될 일본 공립교과서 선정 결과 우익 교과서인 이쿠오샤 역사교과서는 채택률이 1%, 국민교과서 채택률은 0.4%로 각각 채택률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올해 이쿠오샤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 6.4%, 국민교과서 5.8%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이 우익 성향의 교과서들은 그동안 일본 내에서도 자신들 멋대로 역사를 기술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역사 왜곡을 한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합병은 한국의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합병 후 식량 생산과 학교, 학생 수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 대학살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1920년 관동 대지진 사건에 대해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 탓에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쏙 뺀 채 일본인 피해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썼는데요. 이는 아시아를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킨다는 구실을 내세웠던 일본 전시내각의 용어입니다.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직후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에 대해 설명이 가장 짧고 그 배경이 된 근거 없는 유언비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 없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마저 이렇게 왜곡되고 날조된 교과서는 눈뜨고 볼 수 없었는지 그간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 일본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런 우익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채택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런 사회적 움직임으로 인해 현장의 교사나 시민의 목소리는 우익 교과서의 퇴출로 이어졌고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에 관여한 역사 및 공민 교과서들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이 끝나면서 우익 교과서도 존재감을 잃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 자신들의 입장만 늘어놓으며 한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현금화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소송과 관련한 스가 내각의 입장을 묻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해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인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토 장관은 이번 정상 간의 통화를 두고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신속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만큼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뻔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인들도 이제 지겹나 보네요. 역사 왜곡도 적당히 해야지. 지들 잘못한 거는 하나도 안 적어놓고 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요? 참 근데 이 역사 왜곡 교과서들 살펴보면 1920년 관동 대지진 때도 그렇고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때도 그렇고 지진할 때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을 희생시킨 것을 알 수 있네요.
지진의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화풀이해왔다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는 한국인들이 돈 모아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액 1,000억 원이나 줬잖아요. 일본인들은 지진 나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희생시켜왔는데 후손들은 거기다 대고 1,000억이나 기부한 상황이네요. 아, 진짜 기부는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선조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받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며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삶은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에게 배워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며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이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역사 왜곡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미화시키기에 여념없지만 대한민국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과거의 일들을 상기시켜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일본에서 지진 났다고 1,000억 원씩 모아서 보내 조상님들께서 대성통곡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